그 86페이지에 극성 무극성 분자의 성질을 하면서 극성 분자는 살짝 전하를 띈다. 분자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죠. 전기장을 금속 판때기를 마주보게 하고 한쪽을 마이너스 극, 한쪽을 플러스 극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전류를 흘려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판 자체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전하를 딱 띄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기장을 걸어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기장을 걸어줬다. 양쪽에 이렇게 풀말을 띄는 금속 판을 가까이 한 거. 그래놓고 여기다 극성 분자 쫙 풀면 일정하게 배열되는 거 알죠? 왜냐면 자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반대되는 전하의 인력에 의해서 얘가 딱 일정한 모양으로 배열이 된단 말이죠. 근데 무극성 분자는 풀어도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이거 풀 때 기체 상태로 하는 거예요. 기체 상태의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풀었을 때 일정하게 배열을 하냐 안 하냐 하거든요. 배열하면 극성이고 안 하면 무극성 분자다. 뭐 이런 뜻이었고. 그 다음 여기 오른쪽에 여기 있군요. 물줄기. 대전체 가까이 했을 때 끌려오냐 안 끌려오냐 이거는 액체에서 실험하는 거고, 전기장 걸어주는 건 기체로 해놓고 실험하는 거고요. 요 끌려오냐 안 끌려오냐는 액체일 때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성 분자면 대전체에 끌려오고 플러스를 갖다 대든 마이너스를 갖다 대든 다 끌려오는 거 알죠? 왜냐면 극성 분자 자체가 풀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뭘 갖다 대도 다 끌려와요. 근데 무극성이었으면 안 끌려오죠. 전하를 안 띄니까. 그리고 극성은 극성끼리 잘 섞이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섞이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죠? 왜 물과 기름이 안 섞이는가? 기름은 무극성이다. 그래서 안 섞인다. 라는 얘기를 했고, 이온 결합 물질도 큰 의미로 보면 극성으로 봐라. 그래서 이온 결합은 완전히 전하를 띄니까 극성 분자로 봐야서 극성 용매, 물 같은 거에 이온 결합 물질이 잘 녹는다. 라는 얘기 했고요. 그리고 이제 녹는 점 끓는 점을 하다가 아마 지난주에 시간이 끝났을 거예요. 이 암모니아하고 메테인을 여기 지금 비교하는데 물도 하나 비교해보면 더 확실하게 티가 나요. 암모니아가 분자량이 17이고 메테인이 16, 물이 18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분자량이면 거의 같은 거거든요. 분자량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분자량은 되게 비슷한데 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비교해보면 여러분, 물 녹는 점 0도 아닙니까? 끓는 점 100도고? 이 비교해봐요. 지금 암모니아, 메테인, 물의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해보면 물이 일단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쵸? 물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이 암모니아, 메테인이 나머지 두 놈보다 훨씬 낮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분자량은 이렇게 세 놈이 비슷한데 왜 녹는 점, 끓는 점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자, 제가 완벽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메테인과 물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자면, 물 같은 경우는 극성 분자잖아요. 그러면 물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산소가 살짝 마이너스, 수소가 살짝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물 분자도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전하를 띄어요. 그러면 여러분, 원래 분자는 분자들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원래 있어요. 분자 간의 인력이라고 분자들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분자 간의 힘은 이제 화원에서는 안 배워요. 이거는 고3 때 선택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이라 여기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분자들끼리도 끌어당겨요. 다만 물은 분자끼리 기본적으로 땡기는 힘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얘가 이걸 띄고 얘가 이걸 띄니까 둘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해요? 정전기적 인력. 풀만은 서로서로 땡기잖아요. 원래 분자끼리는 기본적으로 땡기는 힘이 있고요. 물 분자는 그거에다가 추가로 정전기적 인력이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왜? 극성 분자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니까 땡기는 힘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메테인 같으면, 메테인 완전한 무극성 분자잖아요. 메테인 이렇게 정사면체로 생긴 거 알죠? CH4니까. 얘는 완전한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분자 간의 기본적인 인력은 있는데 정전기적 인력이 없죠. 얘는 이거 하나밖에 분자 사이에 땡기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얘네들을 녹이려고 해. 이걸 녹이려면 이걸 다 끊어야 돼요. 분자 간의 인력을. 근데 요거 하나 끊는 거랑 이렇게 두 개 인력을 가진 애 끊는 거랑 누가 더 힘들겠어? 인력이 많은 애가 힘들단 말이에요. 끊기 힘들다, 녹는 점이 높다가 되는 거예요. 끊기 힘들어,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 그래서 이게 무극성
분자보다 극성 분자가 녹는 점 끓는 점이 기본적으로 높아요. 왜냐? 얘네는 분자 간의 기본 인력밖에 없지만 얘네는 기본 인력에다가 정전기적 인력이 하나 더 있는 거라 분자 사이에서 인력이 센 거예요. 분자 사이에 인력이 세니까 당연히 끊기가 어려워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거야. 물론 이게 물은 분자량이 18인데 예를 들어 이놈이 무극성 분자인데 분자량이 한 2만쯤 돼. 이 정도 차이 나면 얘가 더 높아요. 녹는 점 끓는 점이. 보통 분자량이 클수록 또 녹는 점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분자량이 비슷할 때 비교하는 거예요. 분자량이 비슷한 애들 중에서 분자량은 비슷한데 얘가 녹는 점 끓는 점이 훨씬 높아? 이거는 얘가 극성 분자라서 그렇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여기 같은 극성이어도 암모니아랑 비교하면 암모니아는 또 영하 33도, 영하 78도 무극성 분자인 메테인보다는 높지만 물보다는 좀 낮은 게 이거는 극성이 얼마나 세냐의 차이. 암모니아와 물 둘 다 극성 분자잖아요. 근데 물이 훨씬 더 강한 극성을 가져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분자 간 인력이 더 커서 같은 극성 분자여도 이제 녹는 점 끓는 점이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일 뿐 어쨌든 무극성보다는 극성이 전체적으로 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는 얘기죠. 분자 간의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같은 극성인데 얘가 더 높아. 이렇게 비교하라고는 안 해요. 우리 화원에서는 그냥 극성, 무극성 정도만 비교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설명이 있어요. 극성 분자는 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있어가지고 분자 간의 힘이 크기 때문에 끊기가 어려워서 그만큼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습니다 라는 얘기. 요거 하나를 내가 지난주에 못 해줘가지고 요걸 못 해줘가지고 숙제를 못 내드렸어요. 그래서 요 뒤쪽을 이제 아마 마저 풀어보실 수 있으실 거고 오늘은 어디로 갈 거냐면 저기 뒤쪽에 평형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학습지로 먼저 나가고 책으로 쫙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A와 B가 반응을 해서 C가 되는 어떤 반응이 있다고 쳐요. 근데 A와 B가 반응해서 C가 됐어. 자, 이렇게 갔다가 C가 도로 뒤집어서 와가지고 A, B로 다시 되돌아올 수는 없습니까? 자, 이게 한 번 갔다가 되돌아올 수 있는 반응이 있고요. 한 번 가면 못 돌아오는 반응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연소를 생각해 보시면 연소 같은 경우는 한 번 내가 불태웠어. 종이를 불태웠어. 연기 날아가고 재가 됐어. 이거 다시 원래 종이로 되돌릴 수 있어요? 안 돼요. 그죠? 한 번 갔다가 못 돌아오는 반응도 있지만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반응도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로 물이 증발했다가 다시 물이 된다든가 혹은 얼음이 녹았다가 다시 얼음이 된다든가 이런 건 왔다리 갔다리가 되는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예 중에 하나가 그 석회동굴인데 여기가 석회암 지대예요. 석회암이 많아요. 석회암이 탄산칼슘이거든요. 석회암 지대에 지하수가 흐르면 지하수는 석회암을 잘 녹여요. 그래서 이 석회암이 지하수 안에 녹아 들어가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 여기가 동굴이 이렇게 뻥 뚫리거든요. 이런 게 석회동굴이에요. 우리나라에 가면 그 강원도 이런 데 가면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이 지하수 안에 녹아있던 석회암이 다시 나와서 쬐끔쬐끔씩 쌓여갖고 굳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녹아있던 석회암이 다시 굳어지면 이렇게 천장에 주렁주렁 돌 고드름 달리는 거 봤습니까? 이런 거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종유서. 맞아요. 종유서. 그리고 이게 바닥에도 이렇게 쌓이기도 해요. 그럼 이제 석순 뭐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석회암이 지하수에 녹았다가 녹은 게 다시 나온 거니까 왔다리 갔다리가 된 거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어쨌든 갔다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반응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화학 반응식에 화살표가 요렇게 양쪽 왔다 갔다 화살표가 그려진 애가 있거든. 양쪽 왔다 갔다 화살표가 그려져 있으면 갔다가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을 우리가 정반응이라 하고 갔다가 되돌아오면 역반응이라 그래요. 오른쪽으로 가면 정, 반대쪽으로 다시 돌아오면 역. 근데 가서 돌아올 수 있는 애가 있고 못 오는 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가 있으면 갔다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갔다가 되돌아 올 수 있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다 되는 반응,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가역반응이라 그래요. 가역반응. 갔다가 올 수 있어. 근데 예를 들어 연소 이런 것처럼 한 번 가면 못 와. 이러면 이제 비가역이라 그럽니다. 비가역. 그래서 가역반응과 비가역반응, 크게 두 종류의 반응이 있는데 우린 여기서 가역반응만 볼 거예요. 갔다 올 수 있는 애들. 자, 그러면 가역반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요 밑에 보시면 NO2라고 이름이 이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이제 이게 젓갈색의 기체인데, 이 이산화질소라는 기체는, 자, 색깔 보시면 완전 젓갈색이잖아요. 그죠? 이 이산화질소라는 기체는 넣어놓고 가만히 냅두면요, 시간이 흐르면 지가 알아서 N2O4라는 기체로 점점 변해가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변해요. 근데 점점점 N2O4로 변해가다가 이제 얘가 생기잖아요. 그럼 얘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도로 NO2로 변하기도 해요. 이쪽으로도 가고 반대쪽으로도 가고 왔다리 갔다리를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양쪽 왔다리 갔다리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젓갈색이었는데 NO2로 바뀌었어. 점점점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무색이란 말이죠. 점점점 시험관 색깔이 연해져요. 연해지다가 어느 순간 얘도 반대쪽으로 역반응해서 NO2로 변해가기 때문에 이 두 개 왔다리 갔다리 속도가 딱 똑같아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더 이상 색깔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순간이 와요. 그렇다고 진짜로 반응을 안 하는 거냐? 아니야. 안에서는 열심히 왔다리 갔다리를 하고 있는데 이 왔다 갔다 속도가 똑같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더 이상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얘네들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그런 순간을 평형에 도달했다. 평형에 도달했다. 화학 평형에 도달했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꼭 이렇게 화학 반응에서만 평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플라스크에다가 뚜껑 닫고 물을 담아놔요. 물을.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물이 증발을 해서 양이 점점점 줄지만 계속 증발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뚜껑을 닫아놨잖아요. 뚜껑을 닫아놨으면 처음에는 증발을 하지만 나중에 이 안에 수증기가 꽉 차는 순간 더 이상 물의 양이 줄어들지 않는 순간이 오잖아요. 자, 그때 더 이상 증발이 안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증발이? 아니요, 증발돼요. 이게 물이 안 줄어들어도 증발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줄게 해요? 증발됐던 수증기가 다시 물로 되돌아오는 놈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증발되는 양이 되돌아오는 양보다 많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증발량과 되돌아오는 양이 똑같아지는 순간이 와요. 겉으로 볼 때는 증발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되고 있는데 되돌아오는 애도 똑같이 있는 것 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평형 중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액에서 기가 됐다가 기에서 액이 됐다가, 이거 상태 변화 아닙니까? 그래서 상태 변화에서 평형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상평형이라 그러거든요. 사실은 둘 다 일어나고 있는 건데 겉으로 볼 때는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 왜? 양쪽의 속도가 똑같아. 이걸 증발 속도와, 여러분, 기에서 액으로 돌아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여기서는 응축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응축 혹은 응결.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이게 상평형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평형도 있어요. 내가 물에다가 설탕 녹여요. 설탕. 처음엔 설탕이 잘 녹죠. 근데 계속 녹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 설탕이 점점점 녹아 들어가다가 나중에 더 이상 안 녹고 바닥에 쌓이는 순간이 와요. 자, 진짜 안 녹고 있는 것일까? 아니에요. 이 설탕 계속 녹고 있어요. 녹고 있는데 이미 녹아있는 설탕이 다시 고체로 되돌아 나오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설탕의 양이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녹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용해평형. 녹는 속도와 다시 나오는 속도가 똑같아. 그래서 얘는 용해 속도와 녹아있다가 다시 밖으로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거 중학교 때 배웠죠. 석출 낸다. 기억납니까?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 볼 때 안 녹는 것처럼 그냥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녹고 있는 건데. 이런 게 다 평형이거든요. 상평형, 용해평형,
이런 게 다 평형이고, 아까 전에 그 NO2와 N2O4 기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화학 변화잖아요. 그죠? 사실 이 증발과 응축, 그 다음에 용해와 석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물리변화고, 이거는 화학 변화잖아요. 이렇게 화학 변화에서 평형이 일어났으면 화학 평형이라 그러는데, 상평형, 용해평형, 화학평형? 아, 이름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너무 많다. 자, 그냥 하나로 퉁치고 싶어. 얘네 다 하나로 합쳐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여기 2번 동적평형이라 그럽니다. 동적평형. 동적평형 안에 상평형, 용해평형, 화학평형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끝난 것처럼 보여. 근데 사실은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데 왔다 갔다 속도가 같은 거야.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동적 평형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NO2와 N2O4의 혼합기체 두 개를 애초부터 같이 넣어놨어요. 같이 넣어놓으면 얘는 얘로 변하고 얘는 얘로 변하고 왔다리 갔다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번은 더운 물에 넣고 한 번은 얼음 물에 넣었단 말이에요. 자, 더운 물에 넣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젓갈색이 진해졌대요. 그리고 얼음 물에선 옅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더운 물에서는 어느 쪽 반응이 더 잘 일어났다는 뜻입니까? 1번, 2번. 더운 물에 넣었더니 색이 진해졌대요. 어느 쪽이 더 잘 일어났다는 소리예요? 2번이 잘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1번처럼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을 정반응이라 그랬단 말이야. 2번처럼 왼쪽으로 가는 반응을 역반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이고, 뜨거운 물에 넣으니까 역반응이 더 많이 일어났네. 그리고 얼음물에 넣었을 때는 색이 옅어졌다 그랬다고요. 그럼 얼음물에 넣었을 때는 정반응이 더 많이 일어났네. 이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더운 물에서는 뭐가? 정반응이, 아니구나. 역반응이, 역으로 갔죠? 역반응이 우세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역반응이 더 잘 일어나는 걸 역반응이 우세했다. 그리고 얼음물에서는 색이 옅어졌잖아요? 이때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정반응이 우세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 얘는 따뜻하면 역반응이 잘 되고 차가우면 정반응이 잘 되는 반응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정반응이 우세했다고 해서 역반응이 안 일어났겠어요? 아니에요. 일어난 건데 정반응이 더 많이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기본적인 가역 반응들은 양방향이 원래 다 되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이 일어나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위 반응은 그럼 가역이냐 비가역이냐? 당연히 가역이죠. 그렇게 생각한 이유,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역반응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죠. 아, 이거 가역이네. 뜨거운 물에 넣으니까 역반응 일어났다가 찬물에 넣으니까 정반응 되고 양방향이 다 됐어. 가역 맞구나. 확인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양쪽이 다 된다는 거. 충분한 시간이 지나니까 더 이상 색깔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됐대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진 거죠.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져서 평형에 도달한 거예요. 이게 내가 따뜻한 물에 넣으면 색이 진해지잖아요? 계속 진해지지 않아요. 처음엔 진해지지만 나중에는 더 이상 진해지지 않고 유지되는 순간이 와요. 평형에 도달한 거예요. 이걸 얼음물에 갖다 꽂잖아요? 색이 연해져요. 하지만 계속 연해지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다시 일정한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나중에는 결국 평형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계속 한쪽으로만 가진 않는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게 가역 반응의 특징이에요. 양방향이 왔다리 갔다리 되는 거.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러한 반응에서 누구를 반응시킨 거냐? 누구를 지금 넣은 거냐면 가라는 애를 넣었더니 가는 지금 양이 줄고 있어요. 가가 무엇으로 변해가는 중이야? 나로 변해가는 중인 거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먼저 넣은 가가 A인지 B인지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꼭 반응이 정반응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이 용기에 B만 넣으면 역반응부터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넣어준 가가 A인지 B인지를 이걸 보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A를 넣어준 걸까요? B를 넣어준 걸까요? 이걸 보고 어떻게 찾아요?
이걸 보고 어떻게 찾아요? A를 넣어준 거예요? B를 넣어준 거예요? 자, 뭘 보고 찾는 거냐면 가가 처음에 5만큼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 봐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순간이 뭐예요? 어디에 도달한 거야? 평형에 도달한 거죠. 그럼 요 더 이상 양이 변하지 않을 때는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다. 맞아, 틀려? 아니에요. 진행되는 거예요. 반응하고 있지만 양쪽에 왔다리 갔다리 속도가 같아서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일 뿐 어쨌든 진행은 되는 건데 여튼 요때 지금 평형에 도달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 5만큼 있다가 평형에 도달하고 나니 3이 됐어요. 얼마나 반응에 참여했어? 2가 반응에 참여했죠. 얘 2 반응할 때 나는 얼마 생겼는지 좀 보세요. 얘 0에서 1 돼갖고 1 생겼어요. 가가 2 반응할 때 나는 1 생기는 관계죠. 즉 가와 나의 반응 몰비 몇 대 몇? 2 대 1. 여러분 반응 몰비가 개수비 아닙니까? 어허, 얘네 개수비 2 대 1. 2 없어질 때 1 생기는 반응을 했으니 먼저 넣어준 애는 누구구나? A로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네들 얘 얼마나 없어지고 얼마 생겼냐 요 양을 이용해서 A를 넣어준 건지 B를 넣어준 건지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B를 먼저 넣었어도 반응은 돼요. 무조건 정반응이 먼저 일어났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가는 A와 B 중 누구냐? 가가 누구? A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한 이유? 이거지 뭐. 가와 나의 반응 비율이 2 대 1이기 때문이죠. 가와 나의 반응 몰비 이렇게 쓰겠습니다. 2 대 1이기 때문입니다. 개수를 보고 누가 가고 난지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 좋아요. 자, 그러면 T1을 한번 볼게요. T1은 지금 가는 줄어들고 있고 나는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T1에선 정반응이 우세한 거예요? 역반응이 우세한 거예요? A가 이게 A잖아요. 이게 B잖아요. T1에서는 아직 A가 줄고 있고 B는 늘고 있어요. 정이 우세해요? 역이 우세해요? 정이 우세해요. 왜냐면 A가 B로 가는 쪽이 정반응이잖아요. 그죠? 정반응이 우세하니까 A가 없어지고 B가 생기고 물론 저때 역반응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정반응이 더 잘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A가 없어지고 B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 T1에서는 정반응 속도가 역반응 속도보다 빨랐구나. 그러면 T1에서는 역반응 속도 분의 정반응 속도가 아마 1보다 컸겠구나. 왜냐면 정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나던 시점이니까. T1에서는. 안 그래요? 근데 T2 같은 경우는 어때요? T2는요. 이미 평형에 도달했어요. 평형에 도달하면 어떤 상태예요?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진 상태죠. 그럼 정반응분의 역반응하면 얼마가 나와요? T2는 1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T1은 1보다 크고 T2는 이게 딱 1이니까 이 값은 언제가 크냐? 아, T1이 T2보다 크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평형에 도달했어?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졌어. 의 의미입니다. 오케이. 괜찮죠? 아,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제가 7번을 먼저 한번 예시로 봐줄게요. 봐봐요. 밀폐된 용기에 기체 A와 B를 넣었더니 점점점 누가 생기고 있어요. A와 B를 넣었더니 잠깐만요. 기체 A가 줄고 BC가 생기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얘는 화학 반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반응하여 누가 생기는 중입니까? 반응물이 누구예요? 이 그래프를 봤을 때? A가 A씨예요? A죠, A. 없어지는 애가 반응물이죠. 그리고 점점 생기는 애가 생성물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반응식은 일단 반응물이 A고 그 다음 B와 C가 생기고 있으니 BC가 생성물인 건데 일단 여기까지 써놓고 뭐 해야 돼? 개수를 확인하셔야 돼요. 개수는 뭘 갖고 확인해? 반응 몰비로 확인하시는 거. A가 얼마나 줄었는지 보세요. 얘 4에서 초록 그래프죠? 1까지 갔어요. 그럼 반응을 얼마나 했냐? 3만큼 반응했다. 4가 아니에요. 얼마나 반응에 참여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개수는. 그죠? 그래서 얘가 3만큼 반응
반응에 참여했더니 B 얼마 생겼나 보세요. 1에서 2로 1에서 2로 B는요 1 증가했어요. 1 증가. 맞습니까? 그리고 C는 0에서 2로 0에서 2로 근데 우리 계수에 1 안 쓰잖아요? 여기까지 써놓으면 얘의 화학 반응식이 되고 여러분 지금 이 반응 가역이에요? 비가역이에요? 자, 만약에 이게 비가역이었으면요. 반응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반응해야 돼요. 한 놈 다 사라질 때까지 반응이 진행돼야 돼요. 근데 반응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보시면 A, B, C가 안에 다 있어요. 그죠? 반응물도 생성물도 안에 다 있죠. 이게 반응을 멈춘 거겠어요? 계속 반응하고 있는데 역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반응 속도가 똑같아서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끝난 것 같은데 용기 안에 반응물 생성물이 전부 다 들어있네? 가역반응이란 뜻입니다. 역반응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표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 표시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얘 양방향이 다 되는 반응이구나. 그럼 반대 화살표도 해줘야겠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 이럴 때 지금부터 평형상수라는 걸 구해볼 거예요. 평형상수가 뭐냐면 지금부터 자면 안 돼요. 평형상수가 뭐냐면 반응물의 농도곱 분의 생성물의 농도곱을 말해요. 이게 뭔 개소리냐? 자, 여러분 이걸 외울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형상수는 우리가 K라는 기호로 표시하는데 대문자 K예요. 평형상수 K는 자 제가 써볼게요. 지금 위에 반응식을 예시로 들고 반응물이 위에 반응식에서 반응물이 A잖아요. 그러면 분모에 반응물을 넣어요. 그런데 반응물을 넣을 때 이렇게 대괄호 표시를 하고 넣는 거예요. 그리고 A 앞에 개수가 3이 붙었잖아요. 자, 이게 지수로 들어가요. A 대괄호하고 3 세제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 마저 써볼게요. 분자에는 생성물이 들어가요. 일단 B 대괄호 하시고 B 앞에 개수 1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1에 지수가 1로 들어가지만 1은 안 쓰니까 내비두고 그 다음 곱하기 여긴 생성물에 C도 있죠? 그럼 C도 쓰세요. 대괄호 C 하시고 얘는 개수가 2잖아요. 이게 얘의 지수로 들어가요. 제곱. 이게 평형상수예요. 대괄호를 왜 하냐면요. 사실은 이 대괄호 표시를 여러분이 뒤에 가면 자세하게 배워요. 근데 이게 책이 개정되면서 순서를 개똥같이 해놔가지고 원래 이 대괄호가 몰롱도라는 뜻인데 몰롱도를 앞에 가르쳐줘야 평형상수를 하는데 몰롱도를 뒤에 넣어놨어요. 자, 이 대괄호라는 애는 몰롱도라는 뜻으로서 A의 몰롱도예요. 몰롱도까지가 뭔지는 몰라도 좋으니 대괄호는 농도라는 뜻이구나 정도만 기억하고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부피분해 A의 몰수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몰롱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얘네 다 하나의 용기 안에 들어있는 애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용기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면 부피가 어차피 똑같고 그 다음에 평형상수를 구하실 때는 그래서 어차피 얘네 여기 밀폐된 용기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원래는 요 밑에 이게 얘처럼 제가 이걸 1리터를 안 넣어드렸군요. 용기 1리터라고 제가 잡겠습니다. 1리터. 왜냐하면 이게 부피 분해가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부피를 빼먹었네요. 1리터라고 넣고 평형상수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A의 몰농도는 부피분의 A의 몰수라 그랬잖아요. 언제의 몰수냐? 평형에 도달했을 때. 평형 되기 전 말고요. 이미 평형에 도달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A 같은 경우 이미 평형에 도달했을 때 1이잖아요. 얘는 이미 농도군요, 여기가. 그러면 뭐 부피 없어도 되겠네요. 이미 이쪽이 농도니까 이미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 자, 분모에는 1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B. 이미 평형에 도달했을 때 B의 농도 얼마예요? 2조 2. 그러면 2 들어가고 곱하기 이미 평형에 도달했을 때 C의 농도도 얼마예요? 똑같이 2죠? 그럼 2 쓰시고 C는 여기 제곱이 붙었어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요 대괄호는 농도라는 뜻이라서 원래 부피분의 몰수를 해야 되지만 여기는 애초에 그래프 자체의 농도를 줬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근데 언제 농도를 넣는 거냐? 이미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 그래서 반응물, 분해 생성물인데 자기 앞에 있는 개수가 계산할 때는 이렇게 지수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8이잖아요, 8. 그러면 이 반응은 평형상수가 8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요 반응은 평형상수가 8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반응물의 농도의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이라는 건 이 뜻을 말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 평형상수를 왜 구하는 건지, 이거 어디다 써먹는 건지를 지금부터 보실 건데, 일단 5번 반응물의 농도 곱에 대한 생성물의 농도 곱의 비, 이게 평형상수고요. 라 하고, 이 평형상수는 온도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고 다른 조건에 의해서는 변하질 않아요. 온도가 변할 때만 평형상수가 바뀌고 다른 조건에 의해서는 평형상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평형상수 계산 시, 자, 고체, 그 다음 액체, 그리고 용매, 이런 애들은 평형상수에 넣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평형상수 계산하실 때는 뭐만 들어가는 거냐? 거의 대부분 기체만 들어가요. 어차피 여러분이 다루는 반응은 다 기체들이기 때문에 기체를 이용해서 평형상수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왜 하는 거냐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8번에 1리터 용기에 A를 0.3몰, B를 0.3몰 넣었더니 다음과 같이 반응하여 지금 평형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 마치 양적 관계할 때 전반의식 쓰는 것과 비슷한데, 화학 반응식을 써놓고 처음에 농도를 얼마 넣었다고요? 0.4. 자, 중요한 게 0.4를 그대로 넣으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 농도가 들어가요. 우리 전반의식 쓸 때는 그냥 몰이 들어갔으니까 몰을 갖다 0.3을 넣으면 됐잖아요. 여긴 몰이 아니라 농도예요. 근데 농도는 어떻게 구한다? 부피분의 몰수인데 어차피 부피가 1리터이기 때문에 1로 나눠봐야 0.4라서 얘는 여기에 0.4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원래 부피로 나눠서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근데 부피가 1이라서 나눠봤자 몰이랑 똑같으니까 0.4로 들어간 겁니다. 0.4 몰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알겠죠? 부피로 나눠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0.4. 자, 이만큼을 넣어놓은 상태예요. 지금 이거 문제 알려줬잖아요. 그래 놓고선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반응을 시켰대요. 여러분, A와 B만 넣고 반응을 시켰으면 당연히 정반응이 되겠어요? 역반응이 되겠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A랑 B만 넣고 반응을 시켰으면 정이 진행되겠어요? 역이 진행되겠어요? 정이 진행되죠. 당연히. C가 없는데 안 그래요? 정이 일단 우세하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그래서 정반응이 진행돼요. 이때 A가 얼마 반응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A를 X만큼 반응한다고 제가 가정할 거예요. A가 X만큼 반응하면 B는 얼마 반응해요? X 반응하죠. 왜? 개수비대로 반응할 거니까. 농도비도 결국은 개수비예요. 그래서 아하, 얘가 X만큼 반응하면 얘도 X만큼 반응. C는 얼마 생기겠어요? 2X가 생기겠죠. 쟤는 개수가 2니까. 그래서 반응이 끝나잖아요. 그럼 A가 얼마가 남냐면 0.4 X, 0.4 X 남고 C는 2X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썼던 전반후랑 뭐가 다르냐? 1. 전반후는 몰수를 갖고 쓴 건데 얘는 그 몰수를 부피로 나눠서 농도를 갖고 썼다는 점. 2. 전반후 할 때는 무조건 둘 중에 한 놈 다 쓸 때까지 반응시켰죠?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반응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반응이 끝나도 세 놈이 용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그래서 반응이 끝나서 평형에 도달했더니 지금 농도가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자, 이걸 평형상수식에 넣을게요. 평형상수는 반응물, 농도곱. 반응물이 누구예요? A와 B 아닙니까? 그러면 A의 농도와 B의 농도의 곱 분의 C의 농도인데 C는 개수가 있어요. 이게 지수로 들어가요. A, B는 개수가 1이니까 지수에도 1이 들어갔지만 C는 개수가 2니까 지수에 2가 들어갔고요. 자, 이거 뭐 갖고 쓰는 거예요? 처음 농도 아니고요. 반응 농도 아니고요. 평형 농도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A의 평형 농도 0.4 X, B의 평형 농도도 0.4 X, 그리고 C의 평형 농도 2X인데 이거의 제곱.
이게 평형상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문제에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평형상수 알려줬어요. 64라고. 이게 지금 64인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식을 조금 정리하면요. 0.4 마이너스 x의 제곱 분의 2x의 제곱을 한 게 64인 거잖아요. 양변에다 루트를 씌울 수 있어요. 0.4 마이너스 x분의 2x를 한 게 8인 거잖아요. 이걸 풀면 x가 나온단 말이죠.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평형상수가 주어졌으니 평형 농도를 이걸 갖고 구한 거예요. 아, 얘네는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가 이만큼이겠구나. 오케이. 이 평형상수는 무엇에 의해서만 변한다고요? 온도에 의해서만 변해요. 그래서 우리 이 평형상수를 구할 때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줘야 항상 같은 평형상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x를 구해보시고 x를 구했으니까 이제 평형 농도는 요 자리에 x 집어넣어갖고 아 그래서 얘네들 평형 농도 얼마구나 이것까지 구하면 2번의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지 마요. 지금 잘 때야. 자 다시 우리 지금 평형상수 구하는 거 배웠습니다. 물질의 반응이 평형에 도달했을 때 구하는 거예요. 그때 반응물의 농도 곱 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을 한 걸 평형상수라고 한다. 얘네는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평형에 도달했을 때 모든 물질이 안에 다 들어있다. 평형상수를 이용하면 반응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네들이 얼마씩 들어있을지 계산할 수 있다. 그게 지금 이 문제예요. x를 구해가지고 x자리에 얘 집어넣으면 평형 농도가 답이 3번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요까지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뭘 하라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요 평형상수 하나만 더 해봅시다. 9번. 자, 일단 화학 반응식을 먼저 세워요. 누가 반응물이에요? 원래 누가 반응물이에요? A와 B. 좋아요. C가 생성물이죠? 그럼 반응물에 A, B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C가 생기는데 마지막에 세 놈이 다 존재하는 것으로 모아 가역인가 봐. 즉 역반응도 가능하니 화살표를 양방향 해주시고 개수를 넣어야죠. A, B가 얼마나 반응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A는요 0.4에서 0.2가 됐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반응이 0.2만큼 반응. B는 0.2에서 0.1이 됐어요. 얘 0.1만큼 반응. C는 0에서 0.4 생겼습니다. 0.4 생성. 그러면 얘네 반응 몰비가 2대 1대 4. 즉 이게 개수비가 되는 거예요. 2대 1대 4. 이렇게까지 써주시는 거란 얘기죠. 알겠어요? 1은 어차피 안 쓰니까요. 요까지 됐냐고요? 자, 그래놓고 평형상수 구해요. 반응식이 있어야 평형상수 구할 수 있습니다. 평형상수 K는 반응물의 농도곱 A의 몰농도의 제곱 곱하기 B의 몰농도. 여기까지가 반응물이죠. 생성물은 C예요. C의 몰농도에 4제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얘는 개수가 4니까. 자, 그래놓고선 여기에 숫자를 이제 때려 넣어요. 어떤 숫자? 평형에 도달했을 때. A가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얼마인지 봐요. 얘 0.2예요. 요걸 넣는 거예요. A 자리에 0.2의 제곱 곱하기 B의 평형 도달 농도가 0.1이에요. 지금 그래프를 읽어보시면 그죠? C는 얼마에서 도달했어요? 0.4에서 도달했죠? 그러면 0.4의 4제곱이 되는 겁니다. 요걸 계산하시면 이놈의 평형상수가 나온단 말이죠. 설마 이걸 다 4제곱 해서 계산하시진 않겠죠? 얘네들 같은 거 계산하실 때 0.2의 제곱 곱하기 0.1 하시고 0.4를 0.2 곱하기 2로 나누시면 되잖아요. 이거의 4제곱이잖아요. 얘를 다 제곱해서 계산하시면 엄청 숫자가 복잡해져요. 0.2의 제곱 곱하기 0.1 해놓고 0.2의 4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으로 나누신 후 싹 없애서 이렇게 해서 나머지 계산해 주시면 얘 평형상수가 나와요. 그 뒤 계산 알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평형상수를 구하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된다? 화학 반응식이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응식의 반응물의 농도곱 분의 생성물의 농도곱을 한 걸 평형상수라고 부르는구나. 그리고 이 농도에는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농도가 아니라 항상.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10번인데 10번의 화학 반응식을 써볼게요. 반응물이 A, B고 생성물이 C이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반응식을 써요. 여기다 쓸게요.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기는 반응이고 당연히 가역이니 반대 화살표 해주시고 계수에는 얘네 얼마씩 반응했나를 넣는 거잖아요. A와 B가 1 감소할 때 C가 2 늘었으므로 1대 1대 2가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쓸 수 있잖아요. 자, 이걸 이제 평형상수를 구해요. 평형상수 K는 평형농도 기준 A의 농도, B의 농도 곱한 다음 C의 농도 제곱을 하는 건데 평형농도가 A, B가 전부 1이란 말이에요. 분모에 전부 1, 1이 들어가요. C가 평형농도가 2죠. 그러면 2의 제곱이 들어가서 4. 여기까지는 이제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얘는 평형상수가 4인 반응이잖아요. 여기까지 해놓고 내가 만약에 이만큼씩 넣었어요. 그러면 정반응이 우세하겠니, 역반응이 우세하겠니를 이제 생각해 볼 거예요. 이만큼 넣었을 때 어느 쪽으로 반응이 먼저 진행될까? A, B, C를 다 넣었는데 이걸 찾을 때 써먹는 겁니다. 자, 이걸 찾을 때 뭐 하시는 거냐면 원래는 다 농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피, 분의 몰수를 해야 되지만 1리터기 때문에 1분의 2 해봤자 그냥 2니까 2, 2, 3 그대로 넣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1리터가 아니고 막 2리터 이랬으면 2분의 2, 2분의 2, 2분의 3 해서 나 넣으셔야 돼요. 항상 농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이거랑 똑같이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A의 몰농도, B의 몰농도 분의 C 몰농도 제곱이잖아요. 이거를 평형농도로 쓰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넣어준 농도 2몰, 2몰, 3몰 넣었잖아요. 넣어준 농도로 그대로 넣을 거예요. 어차피 부피 1이니까 1 나눠봐야 똑같으니 2 곱하기 3의 제곱을 한번 해보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9가 나와요. 자, 우리 평형상수가 아니고 넣어줬을 때의 농도, 넣어줬을 때의 농도로 계산한 이 값을 Q라고 부르고 얘는 반응 지수라는 값이에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농도로 계산하면 평형상수고요. 평형 도달하기 전에 넣어준 농도를 갖고 이걸 계산하면 반응 지수라 하는데 지금 반응 지수가 4분의 9잖아요. 근데 평형상수는 4잖아요. 그러면 지금 반응지수와 평형상수 중에 누가 크냐면 평형상수가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형상수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성질이 있어요. 항상 평형상수 쪽으로 가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반응지수보다 평형상수가 크니까 평형상수에 맞춰서 가려면 자, 얘는 역반응이 우세해야겠습니까? 정반응이 우세해야겠습니까? 평형상수를 향해서 가려면 지금 반응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작으니까 분모는 현재보다 작아지고 분자는 현재보다 커져야 평형상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모가 작아지고 분자가 커지려면 정이 우세해야 돼요? 역이 우세해야 돼요? 정이 우세해야 되죠. 왜냐면 분자가 생성물이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얘는 요 평형상수 쪽을 향하여 가려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겠구나. 이런 거 예측할 때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몰, 2몰, 3몰 넣어주면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냐? 정반응이 우세한 방향으로 진행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평형상수는 이미 평형에 도달했을 때 걸로 계산. 반응지수는 넣어준 걸로 바로 계산. 넣어줬을 때 이게 평형상수보다 반응지수가 작아. 그럼 정반응이 우세해서 분자를 커지게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이걸 계산했는데 반응지수가 요 평형상수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작아져야 평형상수 쪽으로 갈 수 있잖아. 이 값이 작아지려면 분자가 감소하고 분모가 커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야, 몇 몰씩 딱 넣어줬을 때 이게 정반응이 우세할까 역반응이 우세할까를 예측하려고 할 때 이 반응지수와 평형상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식은 똑같은데 이미 평형에 도달했을 때 걸 넣는 거냐 아니면
도달하기 전에 걸 넣는 거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항상 넣으실 때는 뭐를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원래 부피로 나눠서 넣어주는 건데 부피가 1이라서 지금 그대로 넣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번 이용을 해봅시다. 11번. 실험을 2번 했어요. 근데 1번 실험에서는 평형에 도달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일단 평형에 한 번만 도달시켰으면 평형상수는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평형상수는 온도가 바뀔 때만 변하는 거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온도는 당연히 일정하게 유지해준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1번 실험이든 2번 실험이든 평형상수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평형상수부터 계산을 할 건데 그러려면 화학반응식이 일단 있어야 돼요. 화학반응식 개수를 하나도 안 줬네요? 개수 찾아야죠. A를 0.3 넣었더니 평형에 도달했을 때 0.2가 됐어요. 그럼 반응한 건 얼마예요? 0.1 반응에 참여했죠? 얘가 0.1 반응하고 B는 0.3 넣었더니 나중에 0.2가 됐어요. 그럼 얘도 0.1 반응했네요. 얘네 0.1씩 반응할 때 C가 얼마 생긴 거예요. 자, 0.2가 원래 있었어요. 있었는데 0.4가 된 거죠? 그럼 얼마 생겼어? 0.2가 추가로 생긴 거죠. 그래서 얘네 0.1씩 반응했더니 얘는 0.2가 생겼어. 1대 1대 2. 이게 개수예요. 얼마나 반응에 참여해서 얼마 없어지고 얼마 생겼냐. 요걸 가지고 개수를 먼저 구해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의 개수 A, B, C 1, 2 일단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A, B, C까지는. 그럼 이제 평형상수를 구할 수 있어요. 평형상수 K는 반응물의 농도 곱 A의 몰 농도 곱하기 B의 몰 농도인데 여기 어차피 다 개수 1이니까 지수도 1이고요. C의 몰 농도는 이제 이 개수가 2니까 제곱이 붙어요. 자, 요거를 누구 걸 갖고 넣는 거예요? 이미 평형에 도달한 놈 갖고 넣는 거예요. 나 평형상수 구하고 싶으니까 0.2, 0.2, 0.4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 0.2 곱하기 0.2 곱하기 0.4의 제곱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0.4의 제곱이면 0.2 곱하기 2의 제곱인 것이고요. 그리고 얘도 0.2의 제곱인 거니까 결국은 이걸 계산하면 4가 나오겠네요. 그쵸?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게 얘의 평형상수예요. 자, 여기까지 계산을 했어요. 그래 놓고 2번 실험은 그럼 어떻게 될 건지를 이제 예측하는 거예요. 내가 0.4, 0.4, 0.5를 넣었잖아. 이게 정반응 쪽으로 갈까 역반응 쪽으로 갈까를 예측을 해야 돼요. 평형상수는 어차피 둘이 똑같을 거고 2번 실험의 반응 지수를 구해봐야 됩니다. 자, 반응 지수는 식은 얘랑 똑같은데 넣어준 애 걸로 계산을 다시 해주는 거죠. 그럼 내가 얘 반응 지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얼마 넣었다고요? 0.4, 0.4, 0.5. 그러면 0.4 곱하기 0.4 곱하기 0.5의 제곱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걸 계산을 하면 4, 4, 16, 0.16분의 0.25가 돼서 16분의 25예요. 이게 반응 지수라는 말이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위에서 구한 평형상수랑 이제 비교를 해요. 평형상수보다 작단 말이에요, 지금 얘가. 그러면 평형상수 쪽을 향하여 가고 싶으니 정반응과 역반응 중 뭐를 더 많이 하겠어? 정반응을 많이 하겠죠? 정반응이 우세할 거예요. 그럼 정반응이 우세해지면 아마 시간이 흐르면 얘네들 양은 줄어들 거고 얘가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니까. 그럼 나중에 얘네가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 x는 최소한 0.5보다는 클 거라고 예상할 수 있군요. 정이 우세하게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이 3번의 문제가 x값 범위 예상하는 거예요. x값의 범위는 0.5보다는 크겠구나. 이유가 이거예요. 반응지수를 구해봤더니 평형상수보다 작은 거라. 평형상수를 향하여 가려면 정반응이 우세할 테니 C의 양이 늘어나겠지. 그래서 나중에 C는 0.5보다 많아질 거야. 이렇게 예측한 겁니다. 알겠죠? 이게 반응지수예요. 별로 안 어렵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응 용기에
어머, C만 넣었어요. C만. 여러분 이 옆에 M이 뭐냐면 이게 몰롱도란 뜻이에요. 1 몰롱도를 넣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1인 거예요. 이게 1 몰롱 1 맞죠? 이게 1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몰 농도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농도로 넣으시면 돼요. 부피로 굳이 안 나누고. 만약에 C를 몇 몰 넣었다 그랬으면 부피로 나눠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미 농도를 줬으니까. 자, 그럼 C만 넣으면 일단 무슨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겠습니까? 정역. 역이죠, 역. 생성물만 넣었으니 일단 거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물이 하나도 없는데 정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얘빵 하나도 없고요. 얘만 1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럼 역반응이 진행될 건데, 자, A, B, C가 자기 개수 B대로 맞춰서 반응을 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C가 얼마 반응하는지 모르지만 A가 X만큼 생긴다 치면 역반응이 진행돼서, 그래서 B도 그럼 X만큼 생기겠죠? 얘네 개수 B가 1대1이니까 그럼 C는 얼마 반응하는 거예요? EX가 반응하여 사라지는 관계인 거죠. 역반응이니까 얘가 없어지고 얘네가 늘어나되 개수 B에 맞춰서. 그래서 반응이 끝나고 나면 평형에 도달하면 얘가 X, 얘가 X, 얘가 1-2X가 되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반응이 이제 끝난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 평형 농도가 나왔으니 이걸로 평형 상수를 계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평형 상수 K는 우리 평형 상수식은 여기 위에서 있었으니까 A의 몰농도 곱하기 B의 몰농도 곱하기 C의 몰농도 1-2X의 제곱이죠. C는 개수가 2니까. 요걸 계산했을 때 평형 상수가 위에서 계산했던 거랑 똑같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온도만 일정하면 양에 따라서 관계없이 평형상수는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거의 평형상수 4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였습니까? 그럼 요걸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x분의, 이건 계산해볼게요. 제가 1-2x = 2 이렇게 되죠. 지금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그러면 1-2x는 2x니까 이항하면 4x인가요? x는 4분의 1이군요. 0.25예요. 이렇게 돼요.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A의 농도인데 평형에 도달했을 때 A의 농도가 X고 X는 0.25니까 평형에 도달했을 때 A 0.25. 만약에 A, B, C의 농도를 다 구하라 그랬으면 A 0.25, B도 0.25, C는 1-2X니까 0.5 이렇게까지 나오겠죠. X자리에 집어넣어서. 이해됐죠?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평형상수입니다. 평형상수라고 하는 것은 온도만 일정하면 항상 똑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요걸 이제 책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몇 쪽이냐면 화학평형 104쪽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정반응은 오른쪽으로 가면 정이고요. 역반응은 왼쪽으로 가면 역이에요. 그래서 양방향 화살표가 다 있는 왔다리 갔다리가 다 돼. 그러면 가역이고요. 이게 가끔 문제에 반응 조건을 변화시켰을 때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면 가역반응이다. OX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선생님 조건을 변화시켜야만 정역이 일어나면 그게 가역이에요? 비가역이에요? 조건을 변화시키든 안 시키든 역이 안 돼야 비가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건을 변화시켰더니 반대가 되더라 이러면 가역이고요. 변화시켜도 안 됐어 그래야 비가역입니다. 그래서 가역 반응에 얘 여기 보이시죠? 석회동굴하고 종류석 생기는 왔다리 갔다리 이런 거 대표적인 가역이고, 암모니아 합성 반응도 보시면 우리가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만들 때 사실은 이 방향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대로도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사실 용기 안에는 요놈 세 개가 다 남아있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정만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배운 거죠. 실제로 이런 게 가역이고요. 비가역 반응은 딱 4개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4개만 외워두시면 돼요. 비가역 한쪽으로만 가. 한 번 가면 안 돌아와. 연소 너무 대표적인 비가역이고요. 돌아올 수 없어요.
중화반응 뭔지 알죠? 산하고 염기를 섞었더니 합쳐서 물 되더라 이거 있잖아요. 이거 비가역입니다. 한번 물 되면 다시 찢어져 갖고 산염기로 알아서 나눠지지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비가역이고, 기체 생성 반응. 예를 들어 뭔가를 반응시켰는데 기체가 날아갔어. 그럼 내가 날아간 기체를 도로 잡아와서 다시 생성물로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체가 나오는 반응은 일단 비가역이라 보시면 돼요. 일단 날아가 버릴 거니까. 뭐 금속과 산이 반응하여 수소기체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거 다 비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비가역 반응이 하나가 더 있는데, 앙금 생성. 이렇게 딱 4개 있어요. 연소, 중화 반응, 기체 발생 반응, 앙금 생성, 요 4개가 비가역. 한번 생성된 앙금은 알아서 지가 다시 분해돼서 원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게 비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황산구리와 설탕 이거 뭐냐면, 이 황산구리가 원래 여러분 파란색인 거 알고 있습니까? 이 파란색 가루예요. 근데 황산구리는 원래 물하고 만나야 파란색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과학실에 가서 황산구리를 보면 파란색이 이미 있어요. 가루가 파랑이에요. 이게 왜 파랑이냐면 가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수분이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물이 이 안에 있어서 애가 파랗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얘를 갖다가 이 파란 황산구리를 건조기에 넣어요. 그래갖고 바짝 말려요. 안에 있는 수분을 싸그리 말려버리면 얘는 실제로 흰색이에요. 물이 하나도 없으면. 근데 이 흰색의 황산구리 가루를 이렇게 공기 중에 놔두잖아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공기 중에 수증기를 막 빨아들여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도로 파래져요. 그럼 또 이걸 바짝 말려요? 그럼 또 하얘져요. 왔다리 갔다리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가역이에요. 왔다 갔다가 되는. 그래서 황산구리 오수화물이라는 게 황산구리에 이미 5분자의 물이 붙어있으니까 이미 수분이 포함된 황산구리를 말해요. 이러면 색깔이 파랗고, 얘를 바짝 말리면 이제 흰색이 됐다가 물 떨어뜨리면 다시 파랑이 됐다가 또 말리면 흰색 됐다가 야 왔다리 갔다리 된다. 이거 가역 반응이다 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걸 가역이라 그럽니다 라는 것이고, 근데 설탕은 태웠더니 검해졌대요. 다시 안 돌아가. 이건 비가역인 거죠. 연소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역 반응에 제가 아까 3가지 말씀드렸어요. 상평형, 고액기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제 상태평형의 줄임말이겠죠? 상평형입니다. 그래서 증발이 더 이상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거야. 이게 그래프, 있네요.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처럼 제가 플라스크에 물 담아 놓고 뚜껑 닫아 놓은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증발이 되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더 이상 안 줄어드는 순간이 와. 이게 증발이 안 되는 거냐? 아니지. 증발이 되고 있는데 되돌아오는 애가 있는 거야, 물로. 근데 잘 보시면 증발 속도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일정해요. 근데 되돌아오는 속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플라스크 안에 수증기의 양이 점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수증기가 늘어나면 그만큼 되돌아오는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증발 속도는 일정한데 점점점 돌아오는 애가 많아지다가 나중에 이게 같아지는 순간 더 이상 증발이 안 되나? 처럼 보이는 순간이 오는 거죠. 사실은 증발 응축이 같은 건데 요때가 이제 상평형에 도달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용해평형도 똑같아요. 용해평형도 아까 그거잖아요. 내가 설탕을 녹였어. 더 이상 안 녹고 쌓이네? 진짜 안 녹아? 아니죠. 녹고 있는데 되돌아서 속출되는 설탕도 있는 거예요. 녹는 거랑 속출되는 거랑 지금 속도가 같은 거지. 이게 요 그래프로 치면 용의 속도는 일정한 거예요. 용의 속도는 계속 일정하는데 도로 되돌아 나오는 석출 속도가 이제 점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왜? 애가 점점 많이 녹아 들어가니까 수용액의 농도가 진해지잖아요. 돌아 나오는 애도 많아져요. 그래서 용해는 일정한데 석출 속도가 증가하다가 같아지게 되면 이제 평형에 딱 도달을 해서 겉으로 볼 땐 안 녹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용해평형. 그리고 아까 요 기체 이산화질소, 사산화질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있죠? 나중에 봤더니 색깔이 일정하게 유지돼서 더 이상 왔다리 갔다리 안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사실은 정력 반응 속도가 같아진 건데 화학병형. 이름이 너무 복잡해? 싸그리 다 그냥 한 방으로 부르고 싶으면 동적 평형으로 다 부르시면 됩니다. 동적 평형 안에 전부 포함되는 말이에요. 좋아요. 자, 그리고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농도를 평형 농도라 하고 우리 평형 상수 구할 때는 항상 이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요게 이제 증발, 응축, 상평형에 대한 그림인데 요 보시면 너무 쉬워요. 상평형 그림에 증발 화살표가 빨강이잖아요. 응축 화살표가 파랑이고
빨간 화살표가 더 많으면 아직 증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증발이 되는 것처럼 보여. 물이 줄어요. 근데 점점 파란 화살표 늘죠. 뭐야? 음축량이 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개수가 같아졌잖아요. 겉으로 볼 때 증발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 평형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왔다리 갔다리 속도가 같은 거죠. 화살표 개수만 보면 보여요. 누가 지금 우세한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뭐 여기 평형 문제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으실 거고,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요거 10번을 한번 보시면 얘가 지금 젓갈색에 NO2를 넣었더니 시간이 흐르니까 더 이상 색깔이 변하지 않는 순간이 왔다는 거잖아요. 평형에 도달한 거잖아요. 자, 평형에 도달한 순간이 다인 거예요. 현재 더 이상 옅어지지도 진해지지도 않는 다 상태에서 NO2와 N2O4는 1대1의 비율로 들어있다. OX. 평형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NO2와 N2O4는 1대1의 비율로 들어있다. OX. X. 1대1 아니에요. 그러면 다 상태에서 NO2와 N2O4는 2대1의 비율로 들어있다. OX. 2대1의 비율로 들어있다. 자, 이것도 X예요. 이게 선생님 2대1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2대1이 반응이 끝났을 때 2대1로 남아있다의 의미가 아니죠. 얘네가 반응을 할 때 얘 2개 반응하고 얘 1개 생기는 관계다라는 뜻이지 반응 끝났을 때 꼭 2대1을 유지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네는 얼마의 비율로 들어있는데? 몰라요. 그거 알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문제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지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반응하는 비율이 2대1인 거지 반응 후에 남는 게 2대1이란 뜻이 아니라 그건 모르는 것이다. 오케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근데 농도가 어쨌든 평형 이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건 맞죠? 양이 변하지 않을 테니까 그때부터는. 좋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가면 이제 진행 방향 예측하는 게 있어요. 정반응이 우세할까 역반응이 우세할까라는 거 평형 상수 K 구하는 방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응식이 이런 식으로 생기면요.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을 하고 여기 지수에는 자기 개수가 들어가는 거다. 이걸 평형 상수라 그러고 여기 들어가는 건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농도 몰수를 넣으면 안 돼요. 만약에 몰수를 줘버리면 부피로 나눠서 넣어야 됩니다. 자, 이게 평형상수예요. 일단 평형상수는 농도로 표현하지만 일반적으로 단위는 없고 온도만 일정하면 항상 일정하다. 즉 평형상수는 온도에 의해서만 바뀌기 때문에 다른 조건에 의해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여기 고체, 액체는 상수식에 표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기체 같은 것만 넣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 뒤에 이렇게 고체나 리퀴드 표현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얘는 수용액이니까 들어가요. 수용액은 들어가고 기체하고 수용액은 들어가고 고체하고 액체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게 평형상수고 그 뒤에 가시면 평형상수의 의미 있어요. 뭐 더럽게 길게 썼는데 별거 없고요. 밑에 평형상수 구하는 방법,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농도를 구해서 요거를 평형상수식에 갖다 때려 넣으라는 얘기를 길게 썼고요. 자, 그 다음에 114페이지 반응 지수가 있어요. 114페이지에 반응 지수. 반응 지수는 Q로 표현해요. 식 자체는 평형상수랑 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에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가 들어가냐 아니면 도달하기 전 농도가 들어가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반응 지수를 구해갖고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작아? 평형상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분자를 늘리고 분모를 줄여야겠네. 아이코 정반응이 우세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정반응 우세. 만약에 평형상수보다 반응 지수가 지금 커? 그럼 평형상수를 향해 가려면 줄여야겠네. 숫자를. 분자는 줄이고 분모는 늘려야겠네. 역반응을 진행시켜야겠구나. 그래서 이때는 역반응이 우세. 내가 만약에 반응 지수를 구했는데 지금 딱 평형상수랑 똑같이 나왔어? 지금 평형상태니까 더 이상 우세한 반응이 없어. 이 상태로 정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이걸 판단하려고 우리 평형상수를 구한 겁니다. 라는 얘기를 길게 써놨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괜찮죠? 여러분, 이 7번 문제 같은 거 푸실 때 얘는 친절하게 일단 개수를 주는 상황이고요.
그럼 만약에 얘의 평형상수를 계산한다 치면 식이 반응물의 농도곱, 어차피 계수다 1이니까 분해 생성물의 농도곱 이렇게 넣어서 계산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지금 양쪽에 꼭지가 닫혀있는 상태에서 꼭지를 열어가지고 평형에 도달했을 때 전체 기체가 0.5몰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체 기체라는 건 생성물도 있을 거지만 반응물 중에 남은 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0.5몰에 도달하려면 대체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할 때 앞에서 배운 전반으로 써야 돼요, 사실은. A 플러스 B 하고 C잖아요. 처음에 얼마를 넣었어요? 0.3? 0.4를 넣었단 말이에요, 반응 전에. 이거는 그냥 몰수로 써요. 왜냐면 반응 농도를 계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반응 후에 몇 몰이 남았나를 지금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전반후 몰수로 쓸 겁니다. 자, 반응을 시켜요. 만약에 A가 X 반응했으면,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얘네는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 끝난다고 한 놈이 싸그리 없어지지 않아요. 세 개가 다 남습니다, 보통. 자, 얘가 X 쓰면 얘도 X 쓰고 얘는 X가 생기는 관계죠. 지금 개수비가 1대1 대 1이니까. 자, 반응이 끝났어요. 지금 얘가 0.3 마이너스 X, 얘가 0.4 마이너스 X, 얘는 X. 지금 이 상황인 거잖아요. 이거를 싸그리 다 더했더니 얼마가 나온다? 0.5몰이 나왔다는 소리죠. 이해됩니까? 여기서 X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원래 0.3, 0.4를 넣어놨는데 반응할 때 개수비대로 1대1 대 1로 반응하니 얘 X 반응하고 얘 X 생겨갖고 반응 끝나면 이렇게 된 후 다 했더니 0.5몰 생겼다고 문제에 지금 알려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X를 구할 수 있잖아요. 내가 계산해볼게요. 이거 하나 없어질 거고 0.7 마이너스 X는 0.5일 거잖아요. X는 0.2네요. 그래서 얘네 반응 후에 이놈이 X가 0.2니까 이놈이 0.1 남고 이놈이 0.2 남고 이놈은 0.2가 생겼구나. 여기까지 확인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뭘 해요? 평형상수를 구해야 돼요. 평형에 도달했더니 0.1몰, 0.2몰, 0.2몰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걸 평형상수식에 넣어서 상수를 계산하되, 자, 뭘 조심해야 되냐? 이건 지금 농도가 아니라 무엇이야? 몰이에요. 부피로 나눠야 얘가 농도로 바뀌어요. 그 농도를 넣어서 계산해야 되는데 이 지금 용기의 총 부피가 얼마예요? 여러분 꼭지 열어서 반응시킨 거 아니에요? 그럼 총 부피는 2리터가 되는 거예요. 꼭지를 열면 이게 다 하나의 그릇이 되잖아요. 그럼 총 부피가 2리터가 되면서 얘네들의 농도는 2리터로 몰을 나눠준 농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평형상수식에다 집어넣을 때 A의 농도를 0.1로 넣는 게 아니라 부피분의 0.1로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처럼 부피가 1리터가 아니고 주어진 게 몰수로 주어졌을 땐 부피분의 몰을 다 해서 넣으셔야 된다. 그리고 반응 끝난 후에 B 얼마? 0.2몰 남았잖아요. 2분의 0.2. 이렇게 계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체 부피로 나눠서. 반응 후에 C가 얼마? 0.2몰 생겼잖아요. 2분의 0.2. 이렇게 계산해야 이 반응의 평형상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조심. 폭이 있는데 그걸 열어서 반응시키는 경우 반응이 끝난 후에는 용기 전체 부피가 합친만 것만큼 나온다는 걸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부피로 평형 몰수를 나눠야 농도가 돼요. 이걸 넣어서 평형상수를 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냥 0.1, 0.2 넣어서 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런 문제는 밑에 뭐 어디 있어? 예를 들어 이런 문제는 아예 애초에 주어진 조건이 농도니까 이걸 그대로 넣어도 돼요. 근데 얘네는 농도가 아니라 뭐를 줬으니 부피로 나눠서 내가 농도로 바꿔서 넣어야 된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알죠? 요 계산하면 얘네 평형상수가 나올 겁니다.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봐봐요. 이게 몇 번이냐면 11번이에요. 얘는 부피를 1리터로 줬기 때문에 그나마 쉬운 문제가 돼요. 1리터는 이제 나눠봐야 1이니까 어차피 1리터의 용기에서 반응을 진행시켰는데 초기 농도가 이만큼이었고 평형 농도가 이만큼. 여러분
그러면 ZY는 어떻게 구해요? ZY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어차피 얘네 반응 계수비대로 반응하는 애들이에요. C가 하나도 없었는데 1.6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얘가 1.6이 생겼다면 얘네는 얼마씩 반응했겠냔 말이에요. 얘 얼마 반응했겠어요? 얘 1.6 생길 때 0.8 반응했겠죠. 계수비가 1대2니까. 얘 0.8 반응. 얘도 0.8 반응을 해서 생긴 게 1.6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B는 0.8 반응하고도 반응 후에 0.1이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럼 반응 전엔 얼마가 있었단 얘기예요? 0.9가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따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A도 0.8 반응한 거 아니에요? 1.2 있었는데 0.8 반응했으니 평형에 도달하면 얼마가 남아요? 0.4가 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평형 농도가 이만큼이 됐으니 이제 이걸 가지고 평형 상수를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평형 농도를 가지고. 오케이? 어떤 식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수비대로 반응한다 이것도 이용하고 반응이 끝나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평형 상수도 구하실 수 있어야 되고. 됐습니까? 좀 자지 말고 있어 봐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딱히 여러분들 어려우실 만한 게 없을 거예요. 그 16번 같은 경우도 얘는 아예 평형상수를 줘버린 상태거든요. 아예. 그러면 이게 전부 뭐예요? 초기 농도. 아직 반응 안 시킨 거예요. 이만큼씩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요만큼씩 집어넣었을 때 요걸 갖고 구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고 B는 뭐가 나오냐? 이게 반응 지수인 거예요. 요걸 갖고 반응 지수를 구한 후 얘는 평형상수 16이니까 1번 실험의 반응 지수가 이거보다 큰가 작은가 판단을 해요. 계산해서. 그래서 정반응이 우수할 거냐 역반응이 우수할 거냐를 따져보라는 겁니다. 각각 다 집어넣어갖고. 할 수 있겠죠? 자, 123쪽에 7번을 한번 보시면 화학 반응식 줬고요. 이거 좀 봐라. 가나에 꼭지 닫고 저쪽에도 A, B 따로 이쪽에도 A, B 따로 지금 따로따로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넣어줘 놓고 반응이 진행돼요. 가나에서 각각 반응이 진행돼요. 이미 평형에 도달을 한 상태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미 평형에 도달한 상태예요. 그러면 가와 나의 평형 상수는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온도는 같을 거거든요. 자, 가를 이용해서 평형 상수 한번 구해봐요. 반응물의 농도 A의 몰 농도, 생성물의 농도 B의 몰 농도의 계수가 2니까 제곱이 붙어요. 내가 요것만 갖고 평형 상수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피가 1리터고 여기가 몰이기 때문에 원래는 부피분의 몰 해서 들어가야 되지만 부피가 1이니까 그대로 넣어요. A가 1, B는 2의 제곱해서 평형상수 4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를 이용해서 계산해도 평형상수는 얼마가 나와야? 똑같이 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를 나에다 갖다 때려놓고 이게 4다 하면 Y값을 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Y값을 구했어요. 해볼까요? K는 A의 몰 농도 Y, 뭐 여기 1리터니까 1분의 Y죠. B의 몰 농도 4의 얼마요? 제곱이죠. 이게 4가 나와야 되니 Y는 4잖아요. 그럼 이게 4인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래 놓고 뭘 했어요? 콕을 열어요. 자, 콕을 열었을 때 정반응이 우세할까 역반응이 우세할까? 콕을 열면 이 안에 있는 A와 B의 몰 농도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반응이 새롭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럼 콕 열었을 때 새로운 반응은 어느 쪽이 우세할지 알고 싶으면 이제 반응 지수를 구해봐야 돼요. 콕을 열고 나면 반응 지수 Q는 식은 쟤랑 똑같죠? A의 몰 농도분의 B 몰 농도 제곱인데 얘는 평형 도달하기 이 제곱 안에다 썼네. 얘는 평형 도달하기 전 농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콩 열면요. A 몰 농도가 얼마가 돼요? 이쪽에 1몰, 이쪽에 4몰 합치면 몇 몰?
이제 A가 5몰이 되는 거고, B는 여기 2몰, 여기 4몰 합쳐서 6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분의 6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콕을 열면 부피가 2리터가 돼버려요. 부피로 다시 나눠야 돼요. 농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A는 2분의 5가 되는 거예요. 2리터의 5몰. B는 2분의 6이 되는 겁니다. 2리터의 6몰의 제곱. 이걸 계산해야 콕을 연 후에 반응 지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요걸 계산해갖고 평형상수 4랑 비교해서 정반응이 우세할지 역반응이 우세할지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콕을 열었어도 온도가 변하진 않기 때문에 평형상수 4는 유지가 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항상 부피가 1리터가 아닐 때 부피로 나눠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